오늘 또 여야 대선 캠프 관계자와 함께 주요 현안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미디어 본부장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새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예년보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여건 등을 좀 고려해서 규모 자체는 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캠프의 좀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지난번 작년 하반기 훈련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남북관계 상황 등등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축소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늘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나름의 대응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내에서는 이제 축소 자체의 어떤 경위는 살피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한미 군사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 보수정당에서 많이들 비판하시는데요. 보수정당이 집권하셨던 김영삼 노태우 정부 당시에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축소를 시켰던 전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전략적 판단에 한미동맹 하에 긴밀한 소통하에 이루어진 축소 훈련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글쎄 이제 이 남북관계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다를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북한의 어떤 태도나 자세를 본다면 과연 북한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개성에 있는 남북평화협력사무소 그냥 폭파해 버렸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 평화와 화해의 어떤 기조를 가지고 지극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로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됐고 결국은 발사체인 미사일도 단거리 정밀화가 돼 있거든요. 보면. 결국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온 남북 이 협력 화해의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최종적인 이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남북 평화통일 반드시 목표로 해야 되고 그 어느 정권이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과연 최근에 이 몇 년간의 흐름이 그럼 더 좋아졌느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당당할 것은 당당해야 된다. 이건 북한이 과거에 남한을 침략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남한과 대한민국과 미군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건 방어적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두 분류로 쫙 나눠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논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자연스럽게 북한 이야기를 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서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이제 비판에 날선 언어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수위가 낮죠. 그리고 직전 상황들 이제 훈련이 예정돼 있었던 지난 7월 말 상황에서 남북 통신선이 복구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7월 27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담화가 나온 이후에도 통신선 개시 전화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북한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활용하던 언어로 이해를 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하다못해 다이어트조차도 살각이라는 말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들리고 좀 과격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우리 야당과 여당 간의 언사조차도 기왕에 하던 발언의 수위와 비교해 가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어떤 단어 하나의 어떤 의미보다는 저희가 일부러 선회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도 정치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예년과 비추어 볼 때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그 남한과 미국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지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수사 정도의 의미이지 실제로 남북관계 경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네, 실제 담화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남북통신선 개시 통화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통신선 개시 다시 열린 건 잘 된 일이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더 평화 협력의 분위기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특히 북한의 지도층들이 너무 들쭉날쭉이 심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저분들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제는 가령 손을 잡고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평화 협력을 얘기했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또 평화 협력의 상징인 이게 건물을 그냥 폭발을 시키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평화 협력 꾸준히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진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통해 다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튼실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 저분들 말씀에 너무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자세였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나온 소식이니만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캠프가 정책 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포함이 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 정책 자문단에서 외교, 안보, 통일분과 간사를 맡은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외교의 헝클어진 모습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윤 후보님의 그런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그 생각에 같은 뜻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흔쾌히 저희 그 팀에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예, 이도훈 전 본부장 그 합류 배경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총괄한 인사잖아요. 네.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예. 제가 직접 얘기를 좀 듣고 왔어야 되는데 아침에 캠프 회의 갔다가 저는 조금 다른 분 면담할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그 배경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추정컨대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대북 교섭 협상 방식을 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엊그제까지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추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합력이 된지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흔히들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야당으로 갔어 이런 프레임으로 보시기 쉬운데요. 이동훈 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도 묵묵히 그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제가 보건대 아까 윤덕민 우리 석좌 교수님 아마 캠프에 이미 합류하셨던 분인가 기존에 합류해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야당이 북한의 비핵화지 무슨 한반도 비핵화냐라면서 그런 단어 자체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평화 프로세스에 이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동훈 본부장 저도 외통이 지금 여당 간사기도 하고요. 네. 같이 일해본 적도 있지만 합리적이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신심만큼은 저도 열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열정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여야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를 합의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아직 뭐 직접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그런 분석의 관점으로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뭐 협력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신 네, 거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아마 이동 본부장 본인께 아마 기자들이 질문이 꽤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오후쯤 되면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본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스텔스기 간첩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청주 지역의 활동가들, 지난 1월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 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관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캠프 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틀에서는 국정원이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예. 보도를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5년 이상 장기간 내사를 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만큼 일종의 이제 고정 간첩이라고 봐야죠. 저 정도면. 그래서 수사가 국정원이 굉장히 힘들게 했다. 그래서 노고를 치아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아마 노동특보로 합류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추가 수사가 좀 정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탄핵하려고 했는지, 또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수사가 끝나고 나면 기소하는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무엇보다 아직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 윤석열 탄핵을 언급하면서 정치 탄압인 프레임으로 바라보시는 이제 야당의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탄핵에 연달아서 이제 방금도 인용되었던 내용 보면요, 검찰 개혁, 법원 개혁입니다. 사법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뭐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당시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상징이기도 했고, 그분이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은 누구나 목소리를 내던 관점, 방향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부의 관여라든지 심지어 대통령까지 거론하는 것은 조금 비하기 심하시다, 이런 생각 들고요. 무엇보다 수사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우리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이제 저하고 마지막 토론을 하셨던 게 아마 안철수 캠프에 계실 때고, 저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대변인일 텐데요. 대선을 뛰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보라는 자리가 굉장히 지지자들을 아우르는 방식의 많은 인원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또 그런 비약의 어떤 논리선상에서 또 한 번의 비약이 있는 어떤 추정인데, 정치 공방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함께 신중하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권해봅니다. 제가 특별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위로 특보가 되셨는지, 또 그 안에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국정원에서 차분하게 수사해서 나중에 기소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밝혀주셨다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탄핵을 왜 이 사람들이 주장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국정원에서 상세하게 수사를 해서 나중에 기소할 단계에서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캠프 희망사항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국정원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다만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시는 것 딱 같네요. 그 이상도 네, 아니고 이하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근데 또 그 일각에서는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원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조만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그 사건이 불거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자체에서 이미 함의하고 있고 바라보는 어떤 측면을 본다면, 조직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사건이 또 대중들에게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겠고요. 뭐 저는 뭐 섣부른 억측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개혁 정국에서 국정원만이 아니라 뭐 기재부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직 자체가 조직 보위의 논리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둥거렸던 건 사실이죠.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뭐 섣불리 그것과 연계해서는 별 코멘트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질문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아니요, 드린 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일단 이런 예, 그런 궁금증을 갖고 시각을, 계신 분들이 예, 있으니까 네, 질문을 네, 드린 거고, 말씀 주십시오.
이 조직 보위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 보고를 받는 사람은 박지원 국정원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이게 무슨 조직 보위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간 장기 내사를 했었고 중간에 사건화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증거 부족으로 실패를 했었다는 것 같고 이제 보도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저희가 직접 브리핑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중국에서 만나고 공작 자금 받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체증 자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사건화를 했다라는 것이 대체로 국정원 측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뭐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건을 놓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방, 정치화를 하는 것보다는 국정원 내부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국정원 내부에서 박 전 그 원장까지 보고가 올라갔을 테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경과를 좀 더 투명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주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발표했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모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석방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 70%가 가석방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또 어쨌든 법률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무부에서 엄정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했다고 하니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또 저희 캠프 내에서는 대체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건 조금 특혜가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보면 이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을 하고 있는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형기 80% 이상을 채워야만 지금까지 가석방을 해주는 것이 내부적인 지침이고 관행이었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지침이 바뀌었고 갓 60% 채운 사람을 실제로 가석방 해준 사례는 최근에 몇 년간은 없었다라는 거고 또 별도로 어쨌든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저는 박영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저게 과연 공정인가라는 의문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의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 본인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생각할 여지가 대단히 많은 지점이 있고 가석방이 된 이재용 회장 본인께서는 그만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게 어려운 결정을 정부에서 했으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보냅니다. 윤석열 캠프 측과 다른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무래도 국정농단 청문회 때 맹활약을 펼치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된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가볍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이게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네. 이 의원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 캠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혜여서도 안 되지만 또 그 위치 자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후보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어쨌든 향후에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자체에 대한 엄중함은 느끼고 있어야 하고 그 삼성 스스로가 이제 쇄신을 해야 된다는 또 다른 후보 측의 이야기도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침의 변경이 이재용을 향한 그 특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70%가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조차도 사실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좀 특혜 그리고 저도 법조인이고 아마 우리 김경진 전 의원님도 법조인이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는 제가 항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경제, 삼성 경영을 기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삼성은요,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곳이 총수에 의해서, 총수의 부재로 좌지우지될 그런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닙니다. 임직원 모두 튼튼하게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총수의 복귀 여부를 삼성의 미래와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그건 삼성 모든 임직원들의 오늘 하루를 모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 지금 뭐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각 캠프 측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이런 그 가석방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또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 그리고 삼성 경영진의 이런 쇄신에 대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도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주제를 또 바꿔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각 캠프의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행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또는 차별적 언동을 한다든가 심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렇죠. 또는 허위사실 이런 것들은 민주시민으로서는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경준이나 아니면 선관위가 구성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뭐 경선 프로그램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압박 면접을 한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네, 여야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의원님 먼저 그 이상민 선관위원장 문자폭탄 관련된 거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요구,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 좀 불거진 거죠? 네네. 일단은 뭐 그 사퇴, 도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서 현행법의 경계선을 넘은 방식의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관위원장 입장에서 그것도 우리 당 경선에서 나온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그건 부적절하고 생각하지만 저도 문자 폭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사실 지금도 저 문자로 주시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글들 봅니다. 봅니다만 욕설이 담기거나 이렇게 가학적인 내용으로 모욕하는 방식의 글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해 주신다면 그것이 더 두렵고 무겁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민 후보 같은 경우, 이상민 위원장님한테는 특히 뭐 장애인 이제 비하적 표현까지 네. 포함했다는데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당의 모든 대선 주자들 그리고 우리 당원 지지자들 모두가 그와 같은 방식은 안 된다라는 입장 경고하고요. 그런 일부의 행태를 가지고 이재명 캠프 지지자가라고 너무 크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 않나. 특히 또 일각에서는 그 아이디의 글들을 찾아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지지자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되건 간에 남는 건 우리가 좀 보다 성숙한 시민이 되고 정말 후보를 위하고 민주당을 위하고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이와 같은 행동은 지양해야죠. 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심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만 과한 그 선관위원장의 과한 공격은 자제해야 된다는 그럼요. 입장이신데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도지사직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네, 법률적으로요. 겸직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해서 엄격하게 규정된 게 있는 반면에 선출직 공무원들이 또 다른 선출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직을 물리지 않고 통상 준비를 해왔고 그게 법률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도 야당이었을 때 여당을 향해서 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해서 당신이 뭐 어느 시를 버리고 대선 주자 할 거냐 이런 네. 식의 공방을 해본 적이 있지만 같은 당 내에서 지사직을 버려라, 뭐 단체장직을 버리라는 것은 굉장히 수위를 좀 넘은 비판이 아닌가 싶을 만큼 저도 당황스러웠었는데요. 특히 김두관 후보가 이전에 경남도지사직을 버리면서 경남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되었고 다음 직을 선택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기왕에 선출된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것 역시도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우리 당 네거티브가 심해지면서 이런 공방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 역시도 좀 씁쓸하고 앞으로는 크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나오지 않아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계속 도지사직을 사퇴해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라는 그런 막강한 행정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경선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공정하게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원희룡 지사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걸 좀 자제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제가 아는 한 개입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선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이런저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경선 준비위원회가 이제 거기는 이게 8월 말까지만 해서 경선 준비와 관련된 역할을 하면 되고 9월 달 되면 경선 관리위원회가 네. 이제 발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선 관리위원회에서 이 경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서 당대표도 거기에 따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경선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주문을 뭐 얼마만큼 많이 하시는지 저는 그걸 뭐 많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당 차원에서 대선 후보들의 이런 함께 모이는 모임 같은 거를 주선을 하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가야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경선 단계가 아니고 경선 준비 단계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경선 준비하는 단계는 보통 후보들이 가지 않고 후보 대리인들이 가서 경선을 할 때 그러면 이런저런 방식과 룰로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경선 준비 이제 기본 큰 역할인데 지금 갑자기 그냥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실제 경선처럼 무슨 토론회를 하자 후보들이 뭘 하자 이렇게 되니까 조금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좀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네. 네. 약간 신경전은 좀 일으키긴 하네요. 아니요, 뭐 그런 신경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전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오늘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미디어 본부장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